자, 그럼 이제 호란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호란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입니다.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을 내쫓고선 인조를 왕위에 올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의 정책과는 정반대, 광해군의 폐모살제라든지 중립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광해군의 정책과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그래도 여진족의 후금에 대해서 약간 호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면은 서인들은 확실하게 친명배금, 명나라에게 사대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금나라, 여진족에서는 금나라는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군의 모문룡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 장소가 바로 평안도의 철선 앞바다, 그러니까 여진족에는 이쪽에 만주 쪽에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도라는 섬에서 명나라 군대가 모문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명나라 조정에 허위 승전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고요. 조선에게 막대한 양의 너무 부담스러운 군량이나 지원들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약간 주변에 약탈하기도 하는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에는 명나라 장소였던 원숭안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척결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로서는 여진족 후금의 입장에서는 바로 코 밑에 이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였던 이 모문룡의 부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 모문룡의 부대를 어쨌든 지원해주고 있는 인조에 대해서도, 인조와 서인 정권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이란 인물은요, 인조반정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1624년에 있었던 인조반정의 공신이지만 1등 공신에 책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괄은 내가 얼마나 인조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 왜 나는 1등 공신에 책봉하지 않아? 라는 불만이 쌓인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이괄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괄의 난은 가까스로 진압이 되긴 하지만 이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가서, 이괄의 살아남은 부하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가서 인조가 부당하게 왕위에 올랐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호소하게 되어져요. 이때 어쨌든 조선을 침략하고 싶은 후금의 홍타이지, 태종이라고 하는데, 후금의 태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식 홍타이지라고 부릅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략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어요. 이 명분이 없었는데 딱 이 명분을 들어서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이 광해군을 위해 보복을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1627년에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묘호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묘호란 1627년이 되겠습니다. 자, 후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명배금 정책과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을 제거하고, 또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선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쳐들어오자 인조는요, 일단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우리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도 강화도로 피난 같은 거 기억나죠? 아무래도 몽골과 비슷하게 여진족들도 만주월판을 뛰어다니는 기마민족,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이 육지에서의 전투력은 상당하지만 바다에서의 전투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난해 가가지고 머물게 되고요. 정봉수와 이릭 같은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특히 정봉수 같은 경우는요, 용고의 산성이라는 곳에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죠.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이나 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보급품입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식량이나 무기나 군인들이 끊임없이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양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이 후금의 군대의 중간에 정봉수의 군대가 보급로를 끊어버리자 후금의 입장에서는 고립되어졌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정봉수가 이제 용고의 산성에서 보급로를 차단하자 후금은 조선 정부와 결국에는 화해를 맺게 됩니다. 자, 후금의 입장에서도 이제 3만 명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이 적은 병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고요. 보급로가 끊어지자 이제 광화를 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조선의 입장에서도 보급로를 끊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전쟁을 할 만한 군비를 갖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금이 요구했던 형제의 맹약,
후금이 형제의 나라, 그리고 조선은 동생의 나라라는 형제 매약을 받아들인 선에서 화해를 맺고 일단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묘호라는 형제의 관계를 맺기로 하고 끝나게 됐지만, 이 이후에 후금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져요. 정묘호란 이후에 홍타이지는요, 요소 지방과 내몽골까지 정복하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 근처까지 공격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후금은요, 결국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뀌고 조선에게는 형제 관계를 뛰어넘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군신관계에서는 당연히 신하와 임금의 나라라는 건데, 여기서 임금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그쵸, 청나라가 임금의 나라고 조선 너네는 신하 나라라서 옛날에 니네가 명나라에게 사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 라는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어쨌든 성리학을 신봉하는 나라고, 성리학에서 화해론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오랑캐라고 여기는 이 여진족들에게 형이라고 하는 것만도 너무 치욕스러운데, 형이 아니라 이제 임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래서 싸우자,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이런 야만족들한테 우리가 임금 사대를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싸우자라고는 주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화친을 좀 맺고 외교관계를 풀어나가자라는 주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전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김상원, 두경, 정원 같은 인물인데요, 소장파 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조반정을 통해서 공신으로 권력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조선의 조정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조선의 관리들, 그러니까 성리학을 기본적으로 자신들 밑바탕에 깔고 있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오랑캐인 여진족을 임금 사대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주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 이귀나 최명길 같은 인물들이죠. 최명길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병헌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주전론을 내세웠던 김상원 같은 인물은 그죠, 김윤식이 맡았던 인물이 되겠죠. 자, 주화론을 주장했던 최명길이나 이귀 같은 사람들은요,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공신 세력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어쨌든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국력이 약한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바로 인조반정을 성공시켰던 서인 중에서도 이 공신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주전파와 주화파랑 논쟁을 벌이는데요, 결국에는 주전파, 싸우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되자 1636년 12월 청나라의 홍타이지는 약 10만 명의 청나라 군대, 자신들을 복속시켰던 몽골 군대, 그리고 중국인들의 혼성부대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쳐들어온 청나라의 군대는 압록강을 넘어서서 한양 도성까지 정말 파죽지세를 몰고 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성들이 있고, 중간중간에도 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한양을 올 때까지 여러 고을에 이제 조선의 군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성들에. 근데 그 성들을 다 지나쳐오는 정말 스피드한 전략을 추구해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 했지만, 이번에도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 했지만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남한산성에서의 전개 과정은 남한산성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6년 12월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10만 명의 청나라 군대 그리고 몽골인 중국인 혼성부대를 이끌고 이곳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하에 내려옵니다. 압록강을 건너온 지 닷새 만에 청의 군대가 서울까지, 한양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왕과 대신들은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빈과 왕자들, 소현세자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는데 이전에 정묘란 때 강화도로 피신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것들을 꿰뚫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는 정말 다른 압록강에서 이 한양까지 내려오는 곳곳에 있는 성들을 그냥 지나치고 빨리 한 성으로 진격하는 전술을 펼쳐가지고 인조는 길에 막혀가지고 강화도를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틀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당시 남한산성에는 14,000명의 군인과 약 50일치의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혹독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런 가운데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들이 하늘에 찌르게 되죠. 그런 요구가 거세지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어 가지고 소현세자 등이 포로로 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 화해를 할 수밖에 없다, 화해를 하자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5일간의 농성 끝에 1637년 1월에 인조가 삼전도에 나가서 청나라 황제였던 홍타이지 앞에서 삼배구 고두라고 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에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이 군신관계를 체결하는 것은요, 명나라 외교를 단절시키는 것 외에도 명나라 공격할 때 원병을 파견한다는 약속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정사는 청나라의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을 아직 병자호란 도중에 아직 명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을 멸망시키지 못한 청의 입장에서는 후방에 명나라하고 매우 친한 조선을 정리함으로써 후방을 안정시키고 명나라를 정벌하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국제 정세를 만든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자호라는 결국에는 청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죠. 두 달이 되지 않는 45일여간의 전쟁이 길지 않죠. 임진왜란 7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제 질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변하게 되는데요.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는 청나라의 많은 인질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막대한 공물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왕자를 비롯해서 김상원 같은 척화론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서 보면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와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는 김상원이 남한산성에서 끝에 자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김상원이 이렇게 끌려간다.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지식인들이나 관리들 중에는 이렇게 청나라가 회유합니다. 김상원도 회유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편 이제 잘하면 너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들도 있어요. 평양 서윤이었던 홍익한이라든지 규리 윤집, 오달제 같은 인물들은 이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에서 나중에는 이제 북경으로 가지만 처음 이제 심양에 가서도 항복을 거부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합쳐서 대쪽 같은 사막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사신단 연행사를 파견하게 되어지죠. 자, 연행상, 연경에 가는 사신단에서 연행사라고 불리는데요. 어떻게든 이 사신단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무력으로는 굴복했지만 명나라와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어 라는 것들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명나라 때에 명나라에 가던 사신단의 이름은 조천사입니다. 조천사였던 반면에 연행사는 연경에 가는 사신단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대우하지 않으려고 그런 이름을 볼 수 있고요. 자, 연행사로 갔던 인물들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그 치욕스러운 이 오랑캐로부터 당한 것들을 복수해야겠다. 그리고 명나라의 복수, 그리고 우리 인조가 300억 고구라는 이런 치욕스러운 걸 당했잖아요. 그럼 복수를 하겠다라면서 북벌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효종 때 아까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 중에 나중에 이제 소현세자는 귀국한 다음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복림대군이 왕이 오니까 효종이 되거든요. 이제 청나라에서 인질생활을 했던 복림대군이 이제 북벌이 많이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이 북벌이 나오기도 하는 한편 또 반대적으로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의 수도에 가보니까 너무 번화했어요. 특히 서양의 문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지만 좀 이 청나라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 우리 조선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 청나라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벌하자라고는 북벌론자들도 있고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나중에 전쟁을 하더라도 좋은 건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북학파에서 두 가지 조류로 이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북벌론자들도 나오게 되고요.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들도 나오게 되는 등 우리나라가 또 동아시아 정세가 많이 변하는 게 바로 이 호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남한산성의 정상부에 있는 수어장대입니다. 수어장대에는 아무래도 군사 지휘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남한산성에 위치한 수어장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산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상의 터를 활용하여 쌓았습니다. 통일신라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백제의 왕도가 있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온조왕의 성토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곳 남한산성의 전략적인 입지 조건과 수차례 백제의 왕도가 천도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백제의 왕도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 몇 기의 이제 백제 시대 생활 주거지는 나왔지만 성곽의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광해군 때 후금의 침을 막고자 남한산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때는 완성하지 못했고 인조 2년 1624년에 대대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요,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가장 시설이 잘 완비된 산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유사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한양도성을 막아주는 그런 보장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오군영 중에 하나였던 조선시대 후기의 군사제도 또는 오군영 중에 하나였던 수어청이 주둔하였고 사도유수부의 한 곳이 됩니다. 사도유수부는 수도인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있었던 세계 4개의 도시가 되겠는데요. 북쪽으로는 개성, 서쪽으로는 강화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로 이곳 광주,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원, 바로 4곳이 사도유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지방지도 배울 때 부목, 군현 배웠죠. 그래서 부가 가장 높은 등급의 지방관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이 부에서도 또 유수부, 그래서 거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방관이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 광주 유수부 이 지역이 되겠고요. 이 광주 유수는요, 수어사를 겸하면서 그러니까 수어청을 담당하는 관리를 겸하면서 이 휘하에 아래에 약 6,000명 가량의 병력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은 그러니까 수어청에서 담당했다라면 또 한편 북한산성 들어갔죠.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성 같은 경우는 오군영 중에 하나였던 총룡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이 서문이에요. 서문 보이죠? 여기가 이제 남한산성의 서문인데 이 서문으로 인조가 병자호란 때 이제 항복하러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러 나갔던 문이 바로 요 서문이라고 합니다. 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물자 수송에 이런 것들이 힘들고 문 입구도 보면 겨우 말 한 마리가 고개 숙이고 나갈 만한 좁은 문인데 이곳으로 굴욕적인 오랑캐라고 여겼던 여진족에게 항복을 하러 갔던 분이 바로 요 남한산성의 서문